금리 이번에 한 번만 올리고 더 안 올릴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더 올릴 수밖에 없고 부동산 대출이 이미 폭탄이 터지고 있고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분석이 나오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8일이니까 내주고 아마 방송이 올라갈 때는 이미 금리가 올라가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안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프랑스계 투자은행이나 증권사 분석 같은 데서 한 번만 올리고 안 올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예요? 하느니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추가적으로 따라서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경우는 크게 지금은 두 가지를 뽑아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고용률 실업률은 이미 충분히 회복됐고 그 다음에 뭐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뭐 높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환율 방어. 지금은 뭐 1200원 찍고 나서 환차익 보시는 분들이 뺐다 그래서 환율 조금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위험하죠. 아직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전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갔었다는 거죠, 급격히. 그리고 일단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 보고 한번 빠지는 모습이지만 그 뒤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떨어지면은 다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 시작하면은 일단 이번 주에 금리를 한번 올린다고 하니까 환율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3월부터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환율 방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해결이 됐느냐. 인플레이션 해결됐어요? 지금도 물가는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됐는데 왜 한 번만 올리고 만다고 하냐. 동결한다 혹은 뭐 3번 인상한다 그런데 한 번 올리고 동결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하나, 둘. 올해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넷. 4명 정도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증권가도 금리가 안 오르면 좋죠. 왜? 금리가 안 올라야지 사람들이 수익성이 낮은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주식으로 몰려올 테고 또 한 가지로는 대출도 받기 편하니까 주식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죠. 이번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코로나 터지면서 역대급 저평가라는 이야기랑 역대급 저금리로 인해서 자금이 확 몰려들어서 주가가 쭉 성장했었죠. 그리고 막상 이익 본 건 누가 많이 봤다? 증권사가 많이 봤죠. 단타 유도하고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 주식을 꾸준히 해오시던 분들은 그 시장에서 수익을 내긴 냈죠. 한 3월에서 10월까지 재작년에. 근데 70% 수익을 냈느냐? 그렇게 많이 못 냈어요. 그리고 그 신규 투자자들은 주가 오른다 엄청나게 이득 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은 손해를 봤다. 평균 마이너스 1.2% 나왔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3,300 넘느니 3,400 넘느니 뭐 계속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보합권이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더 하락세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한 차례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 수준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연 2% 금리는 맞춰야 된다. 기준금리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버블도 안정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금리는 낮고 적정금리는 2% 수준이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실질 금리가 매우 낮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뭐 낮게 나오던가 뭐 비슷하게 나오든가 뭐 이 정도로 나오고 대출금리가 더 크게 많이 나오죠. 근데 물가가 2.5% 성장한다. 근데 금리는 2%다. 이랬을 때 만원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만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1년 뒤에 1250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얘를 은행에다 박아놨더니 1200원 되더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50원만큼 손해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진짜로 스위스 은행처럼 그 맡겨놓으면은 원금에서 계속 이자 빼가는 구조가 아니라 물가 성장률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가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어요. 외국에 비해서. 왜냐? 생활 물가가 거의 적용되지 않으니까. 의식주 비중이 우리나라 물가에 포함되는 비중이 적으니까 외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 보일 뿐이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려서 금리를 빨리 안 올리면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수익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물가에 적용이 되죠. 그런데 외국에서 금리 올리는데 물가가 오르든 말든 금리는 냅두고 왜냐면 버블 터지니까 부동산 버블 터지면은 무리하게 투기한 사람들 혹은 영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는데 물가 버블 터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무슨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같이 죽는 길을 택하자고 하냐. 적정금리가 2%인데
최종금리 2% 이상 말하는 사람 둘밖에 없죠. 어떻게 한 번만 올리고 말 수가 있냐. 그런데 한 번 올리면은 지금 1%니까 1.25%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15년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2017년 11월부터 따라서 올리기 시작했죠. 이때 미국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양적 긴축에 들어갔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저금리를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올렸고, 두 번째 올릴 때가 2018년 11월이었죠. 이때가 1.75%였다. 그러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풀린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수준 이상으로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미국은 그때 2% 넘게 올라갔었고. 그런데 왜 올리다 마느냐? 1.25%면은 미중 무역전쟁 터진 이유죠. 이때 수준을 올려서 어떻게 유동성 회수가 되고 어떻게 물가를 잡느냐. 그리고 특히 부동산은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제대로 된 부동산 버블 붕괴는 가계부채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일본 버블, 그 다음에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각국의 상황을 보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는 급격히 떨어졌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가 터질 동안에 우리나라도 거품 터졌었죠. 91년에도 터졌었고 97년에도 터졌었고 2008년에도 터졌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때 터져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로 경제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8년 11월부터 금리를 올렸을 때도 GDP 대비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죠. 부동산 가격은 빠지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부채는 늘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채가 빠지기 시작하면 부동산 버블이 제대로 터진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미국 금리 인상은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네 차례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실업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제 고용률이 올라가는데, 이게 실업률 고용률이 더 확 못 올라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구해져서 그런 거지 기업에서 사람을 안 쓴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요거 세 가지 보는데, 실업률 완전 고용돼야 된다 했는데 지금 완전 고용 수준까지 거의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 월가 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연준에서 더 강하게 통화 정책에 고삐를 조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월가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재무부 장관도 나오고 있죠. 세 차례 이야기 나왔는데 네 차례 할 거다. 그래서 3월 연준회의 때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다. 자, 이게 재작년 12월 점도표예요. 보면은 23년에 올린다는 사람이 5명이죠. 겨우. 올해 올린다는 사람 1명이었고 한 차례. 3월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4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7명으로 늘었죠. 롱거대는 이 정도에서 그대로 거의 남아있는 수순이고, 6월이 되니까 7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여기는 내년까지 올리는 게 13명까지 늘었죠. 9월부터 9명, 그 다음에 1명 빼고 다 올리자. 적어도 내년에는. 작년 9월에는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24년까지 나왔는데 엄청나게 올리는 걸로 나왔죠. 그리고 12월. 얼마나 빨라지고 있어요. 올해는 못 올리는 사람 없죠. 다 올리자고 그랬죠. 그리고 내년, 내후년. 그래서 세 차례 인상이 왜 나왔느냐?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근데 9월만 하더라도 한 차례였어요. 3개월 만에 세 차례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고용률 좋아졌죠? 물가는 더 높아졌죠. 안 잡히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면 금리를 세 차례만 올리겠느냐? 그러니까 이번 3월에는 네 차례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껏 2번 올려놓고서 올해 한 번만 올리고 미국에서 4차례를 올리든 5차례를 올리든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더는 안 올릴 거다. 말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요구불 예금이 뭐냐? 시중 부동자금의 핵심이죠. 시중 부동자금 할 때 요구불 예금이 거의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중 부동자금에서 계속 쌓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얼마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시중 부동자금 쌓이니까 현금 부자들 많아서 현금 부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올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시중 부동자금이 왜 쌓이고 있는데? 금리는 낮죠? 금리가 낮으면은 시중 부동자금이 쌓이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버블이 생겼고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는 경제시장을 좀만 둘러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때 다 뭐 한 거예요? 현금화. 현금화에서 시중 부동자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딴 이야기해요. 토지보상금 50조 나오니까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집값을 다시 올릴 것이다. 토지보상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시기는 MB정부 시기였고, 근데 자꾸 참여정부 시기 때만 이야기하죠. 그때 올랐으니까. MB정부 시기 때 토지보상금 많이 들어와서 집값은 계속 떨어졌어요. 거기다 아까 또 한 가지 뭐 말씀드렸어요? 대출이 줄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출이 줄기 시작했다. 주담대가 2054억 원, 신용대출이 845억 원. 그래서 총
4,619억 원이 감소했다. 저 대출이 감소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대출이 감소했다는 게 뭐예요? 안 갚아요. 요즘에 내가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법, 뭐 이런 거 유튜브 보면 맨날 뭐라 그래요? 빚 갚지 말라고 그러죠. 빚 갚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빚을 갚고 있어요. 누가 갚았겠어요? 빚 갚지 말란 말 듣고 그거 믿습니다, 부동산교를 믿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이시여 막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갚았겠어요? 아니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갚았겠죠. 그래서 금리 계속 올라갈 것이고 대출이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일단은 대출 갚고 현금 보유하면서 존버타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출이 줄었어요. 우리나라 대출이 계속 줄지가 않았는데 가계부채가. 문제는 아직 1%인데 코로나 시기 때보다 2번 올랐다 이뿐이지 1%까지 떨어진 적이 없죠. 그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금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고 있다. 왜? 터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대출 쭉 빠지면서 집값도 같이 쭉 빠질 거다. 그리고 가계대출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금매라도 해서 팔아서 못 버티니까 갚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죠. 곧 터진다 이제 부동산 대출은.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 금리 안 올린다, 한 차례만 올리고 만다 라고 하는데 작년에 단기사채 발행이 1243조, 사상 최고라고 그러죠. 채권 발행이 엄청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20.6% 증가한 1243조 7천억 원. 요것도 대부분 어디서 많이 증가를 했다? 증권사, 유동화회사, 카드캐피탈 등 일반기업 공기업보다 금융업 쪽에서 많이 됐다는 얘기죠. 왜 단기사채를 많이 발행했을까요? 금융업 쪽에서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금 형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냐? 없죠. 대부분 다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막 예금 같은 거 안 들어오죠. 그럼 자금 마련, 들어오는 것도 시중 부동자금 이런 거 늘어나는 거 보면 엄청 많이 들어온 거긴 한데 안 들어오고 다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금 마련이 잘 되지 않았다. 예상만큼. 대출로 많이 빼가니까. 솔직히 말해서. 증권회사 이런 데서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 늘어난 만큼 예금을 확보해야 되죠. 혹은 자금을 확보해야 되죠. 자금 확보를 뭘로 한 거냐? 단기사채. 왜? 자금 확보를 갑자기 왜 해야 돼요? 바젤 3 맞춰야 되니까. IFRS 19 맞춰야 되니까. 자금 확보를 해야 돼서 단기사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채권 발행은 뭐라 그랬어요? 채권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채권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죠. 채권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채권 공급 과잉으로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고 그랬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무슨 압박을 준다?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준다. 근데 올해 단기사채든 장기채권이든 발행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올해 3월에 뭐 있어요? 예대율, 그 다음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출 유예 종료. 얘는 원래는 거의 진짜 종료하기 직전인데 최근에 한번 코로나 더 터지고 거리두기 했기 때문에 얘가 종료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은 6개월씩 연장해 줬는데 이번에 많이 연장해 줘야 한 3개월 연장하거나 뭐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연장해봐야. 이런 이벤트들이 적어도 올해는 터진다. 그러면 더 많은 자금 확보해야 되죠. 예금 확보되더라도 채권은 더 많이 발행해야 되고 대출은 그렇게 한꺼번에 안 터지죠. 그러니까 채권금리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 압박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보면은 8월에 금리 인상하니까 채권금리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으니까 쭉 올라가다가 11월에 또 금리 인상하니까 또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다시 채권이 쭉 올라갔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게 채권금리가 그만큼 올라가서 금리 인상 압박을 줬기 때문이죠. 근데 떨어지고 계속 떨어질까요? 떨어지고 멈출까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환율 이야기 각별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그랬죠. 환율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계속 올라가서 지금 1200원에서 119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작하게 되면 요거 못 지켜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된다고 해서 선반영돼서 환율이 좀 떨어진 건데 금방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까지 해봐라. 우리나라에서 안 하고 어떻게 버틸 거냐. 결론 터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대출은 터진다. 왜 터지냐? 금리 인상 압박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대출 총량 규제가 굉장히 세게 들어갔다. 그리고 세 번째는 DSR.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해서 뭐를 막느냐? 추가 대출을 막는 거죠. 왜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데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을 터트리는데 못 버티는 사람들이 추가 대출을 버티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저축은행이든 대부업이든 1금융이든 다 터지게 생겼다. 그리고 이미 터지고 있죠. 이런 와중에 무슨 부동산으로 토지보상금 흘러들어와서 뭐 집값 올라가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요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